안녕하세요. 수학만학원 최재형 원장입니다. 아직 몇 분이 지금 안 오셨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먼저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코로나 기간도 있고 뭐 그런 행사 기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오프라인 설명회를 잘 안 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오프라인 설명회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좀 긴장도 되고 좀 떨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떨리는 이유가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가시면서 아유 괜히 왔다 그러실까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학원 이제 저희 학원이 추구하는 바라는 걸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22 교육개정 그리고 대입은 어떻게 갈 건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뭐 학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실제로 이제 학원 설명도 학원 설명이겠지만 이제 학생 공부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학원의 모토는 이제 학생이 집중한다라는 건데 이거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한 지가 지금 한 25년 정도가 됐는데 초반에 학원 강사를 시작했을 때 대치동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수업을 잘하는 게 무조건 화려한 수업 애들 수업을 들을 때 수업 시간 안에 뭐 와 소리가 한 두세 번 정도는 나와야 내가 수업을 잘하는 것 같았고 애들이 뭐 와 소리가 한 번뿐이 안 나왔네? 그럼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 막 그런 고민을 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계속 수업을 하니까 뭐 애들은 이제 많이 오죠. 그러면은 그 학원 때 그때 원장님은 되게 좋아라 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수업을 하다가 회의감 같은 게 조금 느꼈던 적이 있어요. 어떤 회의감이냐면 애들한테 막 화려한 걸 막 보여주고 막 수업을 하는데 이걸 과연 몇 명이나 적용해서 시험을 볼까? 그러니까 애들 성적 올리는 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보통 이제 인간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들 그런데 성적에 직결되나? 이게 굉장히 좀 회의감이었어요. 잘 쓰는 애들은 잘 쓰는데 못 쓰는 애들은 그걸 이제 못 쓰고 그냥 와만 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이제 은사에 계신 그 지인분을 통해서 이제 은행사거리 쪽에 학원에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좀 한번 충격을 좀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대치동 쪽에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물어보시는 게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하자면 주가 넌 어떤 사람이야? 가 좀 주였어요. 뭐 너 어디 나왔어? 뭐 어떤 수업을 했어? 뭐 그런 게 좀 주였다면 요 동네 와서 이제 어머니라고 첫 번째 상담을 했을 때 어머님들이 물어보는 그 주된 포커스가 그래서 우리 애한테 어떻게 해줄 건데 그게 좀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아 그치 이게 맞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이제 성적 올리려고 다니는 거고 그럼 성적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그럼 애들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게 좀 포커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시험 분석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결론은 많이 풀면 오르잖아. 그래서 정말 애들한테 문제를 어마무시하게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푸니까 애들 성적이 당연히 오르죠. 뭐 당연히 오르니까 뭐 잘하는 애들, 그때 수업했던 애들 중에 각 학교 정규 1등으로 구성된 반도 있었고 뭐 고3 애들 한 20명 정도 가르치면 그 중에 한 10몇 명은 서울대 가고 뭐 의치대 가고 대학을 너무 잘 가요. 그러니까 소문은 점점 더더더 어머님들은 오시게 되고 근데 그 당시에 또 한 번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됐는데 저도 이제 애를 낳고 애가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학부모가 되면서 애들한테 어마무시한 숙제를 던져줬을 때 해오는 애는 해와. 근데 못 해오는 애들한테 너 왜 못 해와? 야 쟤는 해왔잖아. 너는 못 해와.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를 전 이해를 잘 못했어요. 네가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그렇게 가면서 아 애들이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는 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제가 수업하는 애들 중에 뒤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을 혼내서 공부를 시켜야죠. 그건 당연히 맞는데 하려고 하는데 못 해오는 애들 걔네들 좀 불러가지고 얘기를 조금 해봤어요. 너는 왜 이걸 숙제를 못했니? 여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얘기를 같이 하면서 막힌 부분을 조금 뚫어주기 시작하니까 금방 되게 잘해와요. 그러니까 막힌 부분이 애들마다씩 다 있고 애들이 그 부분만 뚫어주면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강요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 애를 알아야겠구나. 애마다 상황이 틀리고 애마다 막힌 부분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잘 뚫어주면 주면 되게 잘, 그러니까 뚫어줘서 어느 정도 극복이 돼요. 근데 2주 후에 또 막혀요. 분명히 또 막혀요. 그럼 2주 후에 또 뚫어주면 또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제가 있던 학원에서는 그 시스템을 뭐 학원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저하고 이제 의견이 맞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학원을 오픈하게 됐고 그게 이제 한 13년 차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 이제 이래야 된다 강조했던 포커스는 이제 학생이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업은 일단 좋아야 돼요. 조금 수업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수업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애들이 성적이 올릴 수 있게 관리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뭐 그러니까 학교 시험도 제대로 모르고 시험 대비를 한다? 그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 학교 시험을 충분히 분석해서 애들한테 어떻게 성적을 올릴 것인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학생이 중간중간에 막힐 때마다 뚫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학생이 옛날에 배웠던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복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딱딱 뚫어만 주면 생각보다 애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 안 하는 애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다 대학을 잘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만큼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지 애들은 다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열심인지를 모르는 학생들도 많죠. 그거를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학생들하고 얘기가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집중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걸 어떻게 수업할 건지에 대한 뭐 방법론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어머님들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부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고 대입도 좀 바뀌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저희하고 이제 고등부 대표 강사이시자 노수 수업을 하시는 허우성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우성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고등부 강사 맡고 있고 수리논술 현재 수업을 좀 하고 있어요. 강의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게 매번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어떨 때는 좀 작게 바뀌고 어떨 때는 좀 큰 변화가 있을 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좀 많은 변화가 좀 있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그동안 변화들하고 좀 비교를 해서 연구도 좀 해보고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이게 또 공부하고 되게 비슷한 게 가끔 보면은 자녀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어머니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애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곧잘 하는 것 같은데 수학에 어려운 문제만 나오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보통 그게 한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갈 때 그 친구들이 많이 그런 상황이고 어머니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실제로 해서 학생을 불러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보면 특이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방금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제 양으로 그냥 이렇게 수학을 푸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예전부터 많았고 지금도 계속 그게 많다 보니까 문제를 양만 풀었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쉬운 문제, 중간, 중상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이 모든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연결된 몇 개의 개념만 있고 어려운 내용이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교과서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문제만 풀고 비싼 문제 풀고 비싼 문제 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쉬운 문제들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기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그래서 너 이 개념이 정확히 뭔데라고 문제를 물어보니까 갑자기 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아예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개념 자체를. 이해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1등급으로 못 넘어가거나 2등급으로 못 넘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려면 여기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교육과정도 제가 보다 보니까 되게 비슷해요. 이 교육과정을 일단 처음에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궁금해하실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도 예전에 제일 궁금해했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왜 이렇게 자주 바뀌지? 저번에 바뀌었는데 또 바뀌네? 어떨 때 1년 단위로 바뀌어요. 뭐 어떨 때는 3, 4년 단위로 바뀌어요. 이게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게 바뀌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 바뀌는 이유를 알려면 그거에 대한 걸 먼저 봐야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입시에 관련되는 이제 주체가 되는 게 이제 교육부란 말이에요. 이 교육 과정을 정하는 교육부.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을 뽑는 대학. 대학에서 이제 학생을 뽑아야겠죠. 그걸 기본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세 가지의 입장과 그 형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은 자료로 나와 있는 거. 말 그대로 현재 그냥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에요. 이게 이제 교과에 대한 거, 그리고 이게 대신 그리고 수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실제로 발표가 된 게 2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확정이 안 돼 있다가 작년 12월 말에 확정되지 않은 것들까지 모두 확정이 됐어요. 실제로 1년이 넘은 자료라 혹은 2년이 넘은 자료들이라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그리고 또 찾아보려고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지금 엄청나게 넘쳐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아직 대입에 대학교에서 어떻게 뽑는다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확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해석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바뀌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입장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자료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존에는 이게 쉽게 말해서 진로 선택이랑 일반 선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을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나 그거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일반 과목이 뭐 몇 개가 있고 진로 과목이 몇 개가 있는데 일반 과목은 뭐 몇 개를 들어야 되고 진로 선택은 몇 개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그리고 이제 크게 딱 눈에 띄게 바뀌는 게 이 등급 변화. 기존에는 이제 9등급까지 있었잖아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쭉 있었는데 이거 이제 5개를 줄이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일반 교과는 9등급을 나누고 끝이었고 진로 선택은 A, B, C라고 하는 이 선택의 성취도 즉 그냥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만 표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게 전부 다 일반으로 바뀌어요. 이 진로 선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과목이 엄청나게 대폭 늘어나고 5등급제로 바뀌는 대신에 이거에 대한 A, B, C, D 즉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를 같이 공개해요.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들어도 그 뭐야 그냥 1등급 받기 쉬워졌다는 얘기인가? 말고는 눈에 보이는 게 사실 딱히는 별로 없어요. 이 자료만 갖고는. 그래서 얘는 간단히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 거고 좀 뒤에 가서 그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수능은 좀 크게 얘기를 하면은 국어에서 공통 과목이 이제 남고 선택 과목이 빠진다는 거 그리고 수학은 이제 지금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이제 수원수투가 끝나고 나서 미적 확통 기하를 지금은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빠져요 이제. 그리고 확통만 남고 이제 더 이상 기하하고 미적은 수능에서 평가를 안 해요. 이 결정이 작년 12월 말에 났어요. 이거를 예전처럼 그래도 아직 선택 과목으로 제1외국어 선택하듯이 남겨놓을 거냐 아니면 아예 뺄 거냐 그 고민을 1년을 하다가 작년 12월 말에 교육부가 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수학은 이제 더 이상 선택 과목이 없고 국어도 선택 과목이 없고 영어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회과학은 공통으로 통합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고1, 고2, 고3에서 내가 선택하는 과목을 계속 해왔다면 이제는 고1 것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수능은 입장에서. 그나마 수학이랑 이과생 같은 경우는 수학과 그리고 문과생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이 좀 많이 영향을 줬다면 이제는 사회과학은 고1 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이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내려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 지금 변화된 상태인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드는 의미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예요? 변별력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끝나버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내용보다 이제 중요한 게 교육부의 입장이랑 대학교의 입장
그리고 우리 입장이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교육부 입장을 알아야 왜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는지를 알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부에서는 뭐를 목표로 하고 있냐? 1차적인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교육부는. 그게 기존까지는 뭐였냐면 기존까지는 뛰어난 인재 양성이에요.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갑자기 많이 바뀐 전 세계 유례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배워야 되는데 단기간에 이걸 빨리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학생들이 어떤 인재들이 그걸 잘하냐? 단기간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잘하겠지. 그래서 그냥 성적으로 잘랐어요. 계속. 그 좋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걔네들을 빨리 외국에 보내서 기술을 배워갖고 혹은 기술을 개발해갖고 빨리 성장을 시키자. 되게 좋은 전략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급속도로 저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경우는 이제는 별로 없어요.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게 AI는 다 뭘로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나라에도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인 개발도 하고 혹은 배울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배우면 되지 새로운 걸 배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인재 양성이 상위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밑에가 이제 거의 극단적으로 말하면 버려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딱 와요. 여기 이상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 대표적으로 미국 그리고 유럽의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해서 보면 독일, 프랑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교육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학도 많이 보내고 하지만 독일, 프랑스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한다는 거죠. 가서 봤더니 상위권이 아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각각 다 개발시켜서 그것들을 다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목표를 바꿔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제 교육 과정의 선진국화를 해야 돼서 우리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야겠다로 초점을 바꿨어야지. 그게 꽤 오래됐어요. 지금 적용을 바로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딱 바꾸면 지금 현재 프랑스랑 독일은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번 딱 바꾸면 끝날 거 아니냐. 왜 자주 바뀌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일단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일선에서 물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실업계라 그래서 공고, 상고 이런 학교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최근에도 그렇고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나와서 진학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전문대에 대한 지원도 현저히 낮고 그걸 통해서 얻은 직업이 좋은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4년제들한테 밀리고 교육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사회 기반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잘 나간다는 독일, 프랑스의 교육을 딱 가져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 실제로 독일, 프랑스는 초등교육이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인데 중학교 교육이 딱 끝나면 담임쌤이 학부모와 학생을 딱 불러요. 자,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걸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 우리로 치면은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에 보내서 의사를 만듭시다. 딱 정해줘요. 이 학생은 기계 같은 걸 잘 만드니 공고를 보내서 지금의 특성화고를 보내서 이제 기계 쪽을 공부를 시켜서 이런 뭐 기계 관련된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하자. 이거를 강제로 정해줘요. 상담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선택권이 없어요. 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도 선택권이 없어요. 교사가 그냥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과 자녀들한테 자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진로 직업을 담임쌤이 정해줄게요 라고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여요? 아무도 못 받아요. 당장 저도 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아무리 적성이 맞는 게 있다고 해도 좋아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거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좀 걱정이 되면 좀 그나마 좀 괜찮은 직업을 선택하려고 저는 설득을 하려고 할 텐데 그걸 학교에서 강제로 정해버리면 지금 독일, 프랑스는 의사가 되든 아니면은 기계 관련된 전문가가 되든 임금 격차가 별로 없는데 물론 상위로 가면야 어차피 그 나라도 자본주의다 보니까 뭐 끝없이 차이가 나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차이는 지금 많아야 보통 얘기하는 게 90%에서 80%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차이 나는 게 20% 정도? 한 그 정도 될까요? 5배가 넘게 막 차이가 나요.
처음.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을 그대로 들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교육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사회가 우리나라가 요만큼 발전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까진 가져도 되겠네? 하고 이거 적용을 시켜요. 여기까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얘네들이 사회에 나가는 게 한 빠르면 3년에서 길면 10년 후니까 3년에서 10년 사이에 요만큼 발전할 테니까 이만큼까지 적용을 해볼까? 하고 가지고 와요. 이러다 보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계속 바꿀 수밖에 없어요. 교육과정. 자잘하게. 근데 자잘하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뭔지가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육부의 목표는 다양한 인재 양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학부모님하고 가끔 얘기할 때가 있는데 요번에 바뀌는 게 뭐가 가장 큰 거 같냐? 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대답이 문이과 통합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보면 문이과 통합이 목적이 아니에요. 문과랑 이과로만 나누는 건 공부 잘하는 애들 뽑겠다는 옛날 방식이고 이제 이거 안 된다. 문과, 이과가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다 나눠서 다 양성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바꿔야겠다 해요. 실제로 문이과를 통합하겠다는 게 아니라 훨씬 세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학교에서 수업 듣듯이 본인 진로에 맞는 수업을 고등학교 때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진로를 선택할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고 싶어서 그쪽을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굳이 생물을 들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려면 물리를 들어야 되고 공간적인 이유 때문에 기하도 들어야 되고 물리 엔진 때문에 미적분도 들어야 되는데 생물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 진로마다 이제 듣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예전처럼 문과반, 이과반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대학교처럼 일반 과목을 쫙 뿌려버리고 자 이제 너희 마음대로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못 바꿔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진로 선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진로 선택과 일반 과목을 나눠 놓으면 이게 나뉘는 순간 학교 입장에서는 시간표도 조절해야 되고 이동 수업도 해야 되고 거기에 수요에 맞는 강사도 뽑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바뀌면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럼 일반 과목은 대부분 비슷하게 선택을 하니 놔두고 좀 많이 바뀔 것 같은 진로 과목만 하자라고 해서 변화를 적용을 시켜봤더니 처음에는 막 불만이 나오다가 지금은 얼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따로 선택할 때 그렇게 큰 강요를 하지도 않고 뭐 이 돈이 있고 없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도 별로 없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 이제 교육부에서는 되네 그럼 이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아예 2028학년 이제 입시부터는 그걸 아예 싹 다 바꾸겠다 일반 과목으로 아예 다 풀자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현재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교육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이제 대학교 입장을 말씀을 드릴 건데 준비를 해주신 게 뭔데 큰 의미는 없고요. 대학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학생들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어떻게 학생들을 뽑았냐?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수시 전형, 청시 전형이 있어요. 청시는 그냥 수능 잘 보면 가는. 그 다음에 수시 전형은 굳이 세분화를 하면 교과, 내신 잘 보는 거. 학종, 내신을 잘 보긴 잘 보되 어떻게 준비했나. 그리고 아예 자체 시험인 논술. 거기다 추가 알파로 면접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시랑 정시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이거를 발표하고 제가 말씀드린 12월에 미적분이랑 기하를 빼냐 넣냐를 정하기 전에 대학교에서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어떤 학생이 기계 엔진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으면은 뭐 국민대 자동차학과에서 학생을 뽑는데 기존에 정시에서 그냥 수능으로 뽑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능을 보면 어때요? 기하를 안 봐요. 미적도 안 봐요. 내신은 등급이 5개밖에 없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능으로 뽑으면 이 학생이 내신의 기하를 미적을 하나도 안 들은 학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5년제로 바꾸겠다. 기초교육부터 다시 해야 된다. 영학년 만들어서 5년제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막 불만들이 나오니까 교육부에서 이거를 결정을 내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적분 기하 빼겠다. 이거는 우리 목표랑 안 맞으니까 이거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린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야 될 테니까 이걸 빼겠다. 대신에 정시에서는 기존에 수능 점수와 내신 점수만 학교에 보내줬는데 이제 어떤 학생들이 무슨 과목 듣는지도 다 알려주겠다라고 그냥 뿌려버렸어요. 이제 대학교에서 그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에서 정시 학생을 뽑을 때 수능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기하 들었어? 미적분 들었어? 물리 원투 들었어? 그 점수 몇 점이야? 그게 상대평가로는 몇 점이고 몇 등급이고 절대평가로는 몇 등급이야를 다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뽑게 되면 이게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 이게 적용되는 건 28학년도인데 당장 올해부터 서울대가 그걸 바꿔놨어요. 기존의 정시는 무조건 수능이었는데 올해 수능 만점 맞은 학생이 서울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갈 케이스가 생겨요. 이제 전체 80%를 정시 수능으로 해놨고 20%를 학종으로 메꿔놨어요. 서울대. 그러니까 그 학종을 통해서 너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라는 교과 과정부터 해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뭘 아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겠다는 얘기예요.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연구대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28학년도 때는 모든 대학교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거의 그 순서. 논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럼 수시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럼 대학교에서 역시 뽑을 때 수시로 뽑아야 되는데 교과는 기존에 내신만 봤는데 저 학생들이 그럼 어떻게 뽑냐? 저게 인원이 어느 정도냐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실제 현재 9등급일 때를 보면 1.0이 나오는 학생은 한 번의 시험에 모든 과목이 4% 안에 들어야 되고 그거를 3학년 1학기까지 10번 시험을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저도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이제 20년을 강의하면서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1.0을 받는 학생.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대치동에서 수업을 해도 찾기가 힘든 게 거긴 또 경쟁이 치열해서 1등 유지를 못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내신만으로 서울대에서 뽑는 것도 됐고 의대에서 뽑는 게 됐는데 이제는 못해요 그걸. 어느 정도로 못하냐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저 체제로 바뀌었을 때 지금 성적을 갖다가 다 전환을 시켜보면 1등급이 전국에 한 7,000명 정도 나와요. 7,000명이 어느 정도 숫자냐면 가장 이제 주가가 높은 흔히 얘기하는 메디컬 분야에 의치한 약수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한의대가 전체 정원이 6,600명이에요. 근데 이번에 의대 증원하잖아요. 그럼 이제 넘어갈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신으로 구별을 못하는 건 상위권만 이기네요. 그럼 그 밑에는 일반 과목 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더 촘촘하게 이제 구별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일단 당장 상위권을 뽑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의치한 약수에서 낮은 약대보다 서울대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서울대 스카이까지 포함해서 하면 이제 15,000명이 넘어가요. 그럼 15,000명을 뽑아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대학교 입장에서. 그럼 이제 여기에서 수능으로 뽑을 때는 내신을 더해줬다라고 했듯이 이제 수시에서 뽑을 때도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자유로워요. 정시보다. 대학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교과는 내신만 봤는데 이제 교과 내신 플러스 면접을 보겠다. 이 면접이 뭐냐면 지금 면접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서류형 면접이랑 재신문 면접이 있는데 서류형 면접은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면접이에요. 우리 학교 왜 왔냐? 우리 과 와서 뭐 할 거냐? 나중에 무슨 일 하고 싶냐? 이러한 이야기나 아니면 사회 이슈에 대해 관련된 과의 사회 이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 이런 게 이제 서류형 면접이고 재신문 면접은 면접 보기 1시간에서 30분 전에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문제를 던져줘요. 풀어라. 그리고 이따 들어가서 설명해라. 말 그대로 그냥 누가 더 공부 잘했냐를 물어보는 게 재신문이에요. 이거를 서울대는 계속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수시가 없었다 보니까 정시에도 이 재신문 면접을 많이 봤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재신문 면접 보는 학교가 거의 전국에 몇 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시 다 생길 거예요. 왜냐면 구별을 해야 되니까요, 학생들. 구별이 안 되니까 내신만. 그래서 면접도 많이 늘어날 거고 내신의 교과에도 면접이 추가될 거고 또 이것만으로 되냐? 기초학력은 얼마나 되냐? 수능 최저도 지금 교과에 많이 없는데 수능 최저도 이제 또 강화할 거예요. 대학교에서. 또 수능 최저도 강화할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면접, 수능 똑같이 강화할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게 논술인데 논술은 강화할 필요가 없죠. 대학 자체 시험이니까.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확대가 되죠. 인원을 많이 뽑는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학교가 시행하거나. 예전에 제가 지금 논술 강의를 한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수리 논술을 한 5년 전쯤에 대치동에
이제 6년 전부터 5년 전부터 대치동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사교육 죽이겠다, 논술 다 못 보게 하겠다, 한참 얘기가 나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냐면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고 어느 정도로 늘고 있냐면 이제 내년에는 서울대랑 국민대를 제외한 모든 인서울 4년제가 논술을 봐요. 거의 꽉 차 있어요 이제. 국민대가 얼마나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다 서울대도 면접 논술 다시 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당장 28학년이 아직 안 됐는데도. 그럼 이제 그때까지는 더 계속 늘려나갈 거고 인원도 더 많이 뽑을 거예요. 그만큼 대학 자체 시험이 계속 강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체크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변별력을 찾을 수 없다. 이걸 다 하겠다라고 이미 대학들도 지금 하나둘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내신 해야 돼. 수능 해야 돼. 면접?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논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과목도 일반 과목도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해야 될 양도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육부의 목표가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인재 양성. 다양한 인재 양성인데 내가 다양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이 다양한 인재인 거지 내가 다양한 인재일 필요는 없어요. 나는 자동차 엔진 만들고 싶어. 난 국민대 자동차 공학과 가서 잠시 엔진 만들 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물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기아랑 미적이랑 그거에 필요한 물리만 들을 거야. 생물 안 들어도 돼. 뭐 사회 안 들어도 돼. 근데 최소한에 해당하는 수능에 해당하는 것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해진 건 맞는데 그리고 양이 많아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대비하는 건 옛날보다는 쉬워졌어요. 다시 근데 단 이제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관련된 거는 좀 집중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럼 이게 언제 결정이 되냐? 고1 때는 선택 과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1 때는 수능에 최저의 좀 집중을 기본적인 거에 집중을 하고 고2 때부터 이제 선택 과목이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누가 유리하겠어요? 자기 진로가 정해진 학생이에요. 왜? 내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지가 정해지거든요. 그럼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저거 들으면 돼.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학생들은 진로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제가 논술을 하면 논술 수업을 하면 9월 달에 9월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면 이제 바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제가 직접 다 학부모님들 모시라 그래가지고 1대1로 다 원서를 써줘요. 그 과를 정해야 되는데 자기 과를 이야기하는 학생이 많으면 10명에 하나인데 올해 지금 14명 학생 논술 수업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디 과 가겠다는 학생. 그러니까 이게 안 정해지면 지금 이제는 너무 불리해져요. 이걸 고1 때까지는 정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댁에 가셔서 야 너 진로 중요해 너 뭐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이게 저도 이제 애기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직은 좀 많이 애기들이긴 한데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을 얼마나 이제 생각을 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는 이제 알겠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 입장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강요가 되면 이게 너무 많이 엇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보다는 이제 학생이 자녀가 무언가를 좀 관심 있어 하거나 잘하거나 보면 우리 애 집에 놀기만 해요 라고 하는 거 이제 사실은 그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와중에서도 어떤 노는 걸 좋아하는지 그 와중에서도 어떤 과목 공부할 때 숙제를 또 먼저 하는지 이런 차이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좀 관찰을 하시고 그거에 관련된 걸 그냥 넌지시 한마디씩 계속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 돼요. 이제 계속 물어봐서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주셔야 돼요. 고1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이 방향성이 잡혀야 그 다음 일반 과목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예전처럼 공대 갈 거니까 그냥 이과가 이게 안 돼요. 진짜. 공대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계공학 쪽으로 가려면 물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무슨 환경공학 쪽으로 하려면 이제 뭐 지구과학이라든가 이런 거 생물들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들을 수 없어요. 지금 예전처럼 과학 지금 막 진로가 뭐 어떤 학교는 물화생지 다 원 다 듣게 하고 다 투 듣게 하고 이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정하는 게 일단은 많이 중요해요. 지금. 그 진로가 정해져야
그거에 맞는 과목들이 따라올 테고, 그리고 그게 따라와야 고2 때부터 수업 진행하기 편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명심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좀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저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아이들을 챙기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진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많이 챙겨주셔야 되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뭐 어떤 누구에게 컨설팅을 받느냐, 누구랑 수업을 듣느냐, 어느 학원을 다니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것들까지 다 챙기시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 아까 그 기계공학과 학생 관련 학생이 지구과학을 들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저라면 들으라고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면접 가서 분명 면접관이 물어보겠죠. 너 지구과학 왜 들었냐? 그러면 편하게 얘기를 해라. 지금 어차피 맨날 싸우는 게 두 개 아니야. 환경이냐, 발전이냐, 이거 맨날 싸우지 않냐. 그래서 나는 지금 엔진 만들어야 돼서 발전해야 되는데 저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나 좀 보려고 들었다. 그거 한마디 때문에 들어도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은 안 챙기셔도 되는데 이제 그런 디테일들은 이제 저희가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진로를 정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어떤 진로를 정하든 간에 수학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문과를 수학이 싫어서 문과 가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갈수록 문과가 계속 죽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진로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지만 문과 학생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자꾸 수학을 피해서 선택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수학은 이과 과목이 아니거든요. 문이과 공통 과목인 거지. 대학교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과목 중에 하나가 문과에서도 수학을 여전히 많이 보고 많이 요구를 한다고. 상위권일수록 더더. 심지어 지금 작년 올해는 지금 실험하다 보니까 선택 과목으로 나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문과 학생인데 미적분 선택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걸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너 지금 문과 가려는 거 아는데 너 지금 미적분 선택 안 하면 영어대 못 간다. 선택해라. 그때 선택했던 학생들은 영어대를 가고 안 했던 학생들은 수학을 만점 받고 영어대를 못 가요. 이게 벌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 것처럼 수학이 어쩔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학은 기본을 다져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능의 기초학력은 주로 이제 고1 때는 기본적인 내용을 잘 준비하셔야 되고, 고2 때부터 이제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대비로 진로를 빨리 정해서 필요한 과목들을 빨리 찾아서 들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좀 학생 입장에서 또 큰 변화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지금 정리해드린 대로 많은 걸 해야 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 과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기본적인 것들 많은 걸 챙기고 집중해야 되는 걸 챙기다 보니까 입시에서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학생들은 뭐가 있냐면 고1 때 이 학교 시험 봤는데 잘 안 나오는 점수가 고2 때 좀 해볼까? 잘 안 나오네. 모르겠다. 나는 정시, 나는 수능이야.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지금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불가능이지. 못 가요. 그래서 반대로 나는 모의고사 모르겠고 그냥 오로지 그냥 불합치기로 내신만 할 거야. 대학 못 가요. 그 친구들이죠. 이제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공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챙길 것들을 다양하게 챙기고 집중해야 될 걸 다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집중해야만 하기 때문에 진로랑 마찬가지로 이제 가셔서 공부하라고 강요를 하시면 애들은 안 합니다. 그건 안 해요. 그거는 저희가 하고. 그래서 제가 상담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특히 고3들. 고3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제가 좀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할 테니까 차라리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라고. 그게 차라리 훨씬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하기가 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애가 지금 현재 상태도 모르고 나는 뭐 나중에 수능 잘 보면 되지 이러면 그거는 이제 여길 데리고 오시든 어딜 데리고 가시든 상담을 받게 해야 돼요.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다. 네가 대학교 갈 때는 많이 바뀐다라는 거를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정리를 좀 더 해주실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의 목적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가 어떻게 뽑으려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지, 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원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
그것도 그건데 그걸로 인해서 현실적인 얘기 좀 몇 가지 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증장 문제를 풀렸더니 애들이 성적이 올랐다. 근데 솔직히 이제 그거는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바뀌는 게 굉장히 영향이 컸죠. 그러니까 그 당시 9등급제에서 한 3등급 정도 애들이 문제를 풀었던 양 하고 지금 현재 1등급 애들이 문제 푸는 양을 비교해보면 3등급 애들이 더 많이 풀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문제 그렇게 많이 못 풀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나태해서가 아니라 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학교에서 수행이다, 생기부다 뭐 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많이 풀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꾼 거죠. 근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면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특정 과목에 공부할 양을 확 늘릴 수 없는 상황. 옛날에 진짜 수학 하나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럴 수는 없으니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내신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면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뭐 고등학교 애들이 5일 동안 시험을 보면 1학년 때는 거의 안 그러는데 2학년 때부터 이틀 정도 시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가 없거나 이틀이 없거나.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과목 공부를 쭉 하다가 암기 과목은 그냥 닥쳐서 공부를 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기하 같은 과목 같은 경우는 대충 공부해도 A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냥 기하 시험 있는 날까지 그냥 공부를 기하를 한 번도 안 보다가 기하 시험 보기 전날 기하 공부하고 그래서 A 받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 등급이 나오니까 5일 동안 시험을 보면 한 과목도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학교 시험 기간 동안에 수학, 국어, 뭐 영어를 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냐? 그거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주요 과목들은 방학 동안에 좀 미리미리 좀 많이 좀 해놔야 이제 학기 동안에 거의 내신 대비가 올인이라서 이제 시험 대비 전략도 좀 많이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학원 얘기이자 이제 공부법 관련된 내용인데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학생이 이제 학원으로 와서 이제 수업을 하죠.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숙제를 해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내가 이제 어떤 게 틀렸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그 분석한 걸 가지고 학생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그 상담한 거를 가지고 이제 조치를 하죠. 이제 간단하게 들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애들의 눈빛을 보면서 얘가 이걸 이해했나? 얘는 좀 이해한 것 같아. 얘는 이해 못한 것 같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100%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애들이 숙제를 해온 걸 가지고 그 틀린 것들을 보고 얘가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구나. 뭐 안다 모른다가 판단이 좀 되는데 가끔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조교를 쓰는. 그래서 수업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질문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수업한 사람이 질문을 받아야 내가 A라는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내가 B라는 방법으로 풀면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애가 틀린 거를 잘 분석을 하다 보면 그게 되게 잘 보여요. 그리고 뭐 별로는 없는데 상담을 다른 사람이 하는 또 학원이 있어요. 근데 상담이 애들하고,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다 많이 하지만 애들하고 상담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업한 사람이 상담을 해야 애들한테 좀 먹혀요. 그래서 말도 좀 듣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모든 거를 한 사람이 한다. 라는 게 이제 아까 전에 학생에 집중한다. 라는 거 이제 시작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이제 포커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좀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입안에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학원 차원에서 진단 테스트 첨삭대한 거, 숙제한 거를 같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학원 내에서는 같은 퀄리티로 관리가 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 이제 오픈이 한 13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학원을 오픈을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애들 수업도 하고 숙제 질문도 받고 그리고 분석도 해주고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조치가 문제예요. 조치가 제일 중요한데 애마다 틀린 게 다 틀리고 애들마다 모르는 게 다 틀린데 그거 하나하나 이제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문제도 추출해야 되고 뽑아줘야 되고 애에 맞는 어떤 유형 문제의 어떤 정리도 다시 해줘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오픈한 3년차 때는 거의 매일 밤샜어요. 조치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10년간 계속 누적해서 시스템화 해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중에 이제 항만이 시스템이라고 일단은 항만이 M 저희하고는 이제 수업을 다 녹화를 하고 있고 애들이 수업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항만이 A는 이제 뭐 부모님들 수강료라든가 관리청, 그리고 항만이 T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애들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리고 항만이 H는 학생들 숙제, 오답 관리, 그리고 이제 뭐 유사 문제 추출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외부 용역을 줘가지고 사온 것도 아니고, 그냥 시중 프로그램을 사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이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이 이제 결정적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설명회 때도 그냥 잠깐 조금씩 보여드리고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문제점이 안 이뻐요. 저희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이쁘지는 않아요. 좀 감안해 주시고. 항만이 M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업한 모든 영상을 다 찍고 있고, 그 수업을 학원 서버에 저장을 하고 애들이 이제 언제든지 들어와서 수업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얘는 우리 학원 오기 전에 배웠던 부분인데 이걸 잘 모르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정을 해줘서, 우리 학원 이제 수업한 게 다 영상이 찍혀 있으니까 그 수업을 다시 들을 수가 있고요. 정말 잘 사용하는 애들은 정말 잘 사용하고, 잘 못 사용하는 애들은 저희가 좀 강제적으로 좀 보게 하는 편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애들이 숙제, 가장 좋은 건 수업을 한 날 숙제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가장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못 그러죠. 일단은 끝나고 와서 이제 또 밤이 늦었으니까 또 씻고 자고, 그 다음날 또 다음날 학원 갈 것도 숙제하고 막 그러다 보면 거의 숙제를 학원 오기 전날 해요. 밀리고 밀려서.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 숙제를 할 때가 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새로 공부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한 50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50문제를 푸는데 한 2~3시간이 걸려요. 그런 애들한테 제발 부탁을 꼭 해요. 한 번이라도 빠르게 한 1.5배속이라도 빠르게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숙제를 해라. 근데 애들은 그게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해본 애들은 그게 더 빨리 된다는 걸 알아요. 한 번이라도 빨리 듣고 숙제를 하는 게 훨씬 숙제하는 데 속도가 빨라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 1년 전에 수업을 나갔어. 그리고 이제 다른 진도를 나가다가 1년 전에 나갔던 복습을 이제 다시 하는 시점이 딱 왔을 때 애들이 1년 전에 배운 걸 많이 까먹었죠. 그러면 이제 애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인강을 같이 보려고 한다. 학원 수업하고 인강을 병행하겠다. 또는 과외를 붙이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복습이라는 게 자기가 들었던 수업을 다시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이해도 빠르고. 그러니까 수업을 두 군데에서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들마다 이제 표현 방법이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어떻게 똑같은 내용인데 애들 입장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뭔가 같은 내용인데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수업을 다시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항만이 H 부분인데, 간단한 이제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수업 끝나고 자기가 이제 숙제한 부분들의 질문을 미리 이제 여기다가 몇 번 질문이에요라고 올리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숙제를 올리면 이제 선생님들 자리에서는 이제 애들별로 애들이 이제 뭐가 질문이다가 이제 쭉 조회가 되고, 저희가 숙제 내주는 이제 웬만한 교재들에 대한 작업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오답을 뽑아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냥 오답을 다시 한번 풀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오답을 딱 뽑고 나면 그걸 쭉 선생님들이 한번 다시 한번 1차 점검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틀린 것만 모아놓고 보면 애 문제점이 좀 확 보이거든요. 아, 얘가 이 파트가 약하구나, 저 파트가 약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는. 1차 점검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마다 좀 풀어야 될 게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더 많이 문제를 풀리고 싶은데 문제집을 통으로 다 풀긴 너무 많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문제집 한 권 다 푸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애 상황에 맞게 뭐 문제집마다 뭐 상중하가 나눠져 있으니까 뭐 상만, 중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저희 학원에 굉장히 많은 테스트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지에 관련된 어떤 애들마다 모를 만한 어떤 유형 정리, 그런 부분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여기서 다 뽑아서 주고 있고요. 이제 항만이 T. 이제 선생님들 자리에서 이제 학생 모든 상황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까 전에 이제 여기 지나갔는데, 영상 같은 경우, 영상 봐! 라고 이제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냅두면 안 봐요, 애들이. 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몇 시에 로그인을 했고 몇 시에 받는지, 무슨 파일을 받는지가 다 조회가 돼서 수요일 날까지 얘가 영상 본 기록이 없으면 전화해가지고 너 왜 안 봤어? 라고 이제 연락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뭐 성적, 뭐 상담했던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저장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 학원 내에서 이제 단이동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 간에 그냥 이 학생은 이런 학생이에요 라고 그냥 단순히 인수인계가 아니라 100% 인수인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학사 일정, 그러니까 이 인근 고등학교, 중학교의 모든 학사 일정, 시험 기간, 방학, 그걸 이제 한눈에 다 조회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방학 끝날 때쯤 한 번씩 조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는 좀 개학이 시험이 빠르네, 이 학교는 시험이 느리네. 그러면서 이제 진도 계획을 또 다시 한번 수립을 해야 되니까, 이 학교는 생각보다 방학이 너무 빠르네. 그럼 이제 그거에 맞게 방학 특강도 조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미리 조회할 수 있게. 또 한 가지가 저희 학원 내에서 본 시험, 아니면 학교 시험, 애가 봤던 모든 테스트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이게 단순히 이제 몇 점 맞았다가 기록이 돼 있으면 이 학생을 파악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지까지 다 저장을 해놓고, 얘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수업했던 애 중에 1학년 때도 잘해왔고 2학년 때도 잘해왔는데 3학년 때 어떤 특정 파트만 되면 되게 못하는, 여기만 딱 무너지는.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옛날에 수업했던 그 파트 관련된 거를 쭉 찾아보면, 아, 얘가 이때 맞아, 이걸 잘 이해 못했어. 그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복습할 수는 없으니까 딱 그 부분만 해결을 해주면 그냥 쭉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시험지까지 다 스캔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 계획하는 이제 화면인데, 그런 부분 있죠.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이번에 수능특강에서 많이 낼 거야 라는 정보를 딱 알려줬어요. 근데 A라는 학생은 아는데 B라는 학생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 학원 내에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정보를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참고사항이 이 학교는 이렇대요 라고 한 번 딱 알려주면 이제 저희 학원 선생님들끼리는 빠르게 공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샵샵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학원에 이제 여태까지 수업을 하면서 10년간 이제 누적해놓은 방대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들에서 애들이 문제되는 것들을 착착착착 뽑아줄 수 있게 시스템화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일하는 입장이니까 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건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걸 보여드린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에요. 애들한테 A 더하기 B가 있는데 A 곱하기 B의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그냥 111대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뭐 같을 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 근데 왜?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애들이 이제 그런 나쁜 습관이 잡힌 게 그런 부분이에요. 문제집에서 10문제를 풀면 9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그 아닌 문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야, 이게 아니라 원래는 이거야 라고 다 설명을 해줘도 한 2주 지나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 있어요. 왜냐하면 숙제를 내주는 문제집도 그렇고 자기가 풀었던 모든 문제가 10문제 중에 9문제 다 이렇게 해서 풀렸으니까, 이게 빠르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주려면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이거 아닌 문제 10문제를 뽑아주면 돼요. 딱 10문제만 풀리면 다 안 되네? 그러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애한테 그걸 10문제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초반에 맨날 밤샜다라는 게 애 문제점을 알겠어. 그럼 이걸 해결해 주려면 이 아닌 문제를 10문제를 풀려야 되는데 그 10문제를 뽑기가 너무 어려워요. 문제집에서 한 문제점도 풀지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의 문제점이 이런 오류에 빠지는 문제점들을 좀 과도하게 테스트, 저희 자료 이런 부분에 많이 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문제를 뽑아줄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담임제, 그럼 담임의 역할은 학생의 문제점을 계속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파악이 되면 조치는 이제 학원 시스템에서 문제를 자유롭게 막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이제 교재 라인업인데, 요번에 이제 교육과정 개편이 되면서 학원 교재를 전반적으로 좀 개편을 좀 했어요. 이제 개념서 라인이고요, 내신 교재 라인업이고, 고3 교재 라인업인데, 지금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개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시도를 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원생들한테 좀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저희도 놀랄 만큼 좀 어마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권 애들보다는 한 9등급제에서 6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되는 라인 애들이 거의 1, 2등급 정도로 들어온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애들의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 그런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하고는 이제 반 구성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하고는 이제 주 2회 4시간 4시간 수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모든 반은 평일 한 번, 주말 한 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말반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같은 경우는 4시간 수업 중에서 2시간은 수업인데 2시간은 첨삭 수업이에요. 그래서 수업하신 담당 선생님이 1대1 첨삭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원은 저희가 딱히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너무 많으면 저희가 한눈에 잘 안 보여요. 저희가 불편해서 10명 이하로 대부분 반이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 자습실은 이제 상시 오픈이 되어 있고 저희 학원은 이제 보면 한 6시부터 선생님들이 수업이라서 한 뭐 학교 끝나고 4시부터 와가지고 계속 자습하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바로 와서 그냥 여기서 숙제하면서 질문하는 애들도 되게 많고 질문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특강이 저희가 이제 뭐 수원 특강, 수투 특강 이런 식의 방학 특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방학 전에 한번 회의를 해요. 우리 반 애들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강을 계획을 잡고 애들하고 상담을 하고 어머님하고 상담을 해서 특강을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그런 거죠. 너는 이번 방학 동안에 이 라인을 타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 라고 상담을 할 거고 어떤 학생은 진도가 더 나가는 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다져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너는 특강을 듣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하고 나서 문제를 더 풀자 라든가 뭐 그런 식의 상담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등급별로 공부, 문제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저희 학원에 이제 크게 4가지 종류의 반이 있어요. 일단 극상이를 위한 Z반, 제로반, 0등급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상은 이제 1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1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이 만들어질 거고요. 요등급 학생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빡시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고1 때까지 잘해요. 왜냐하면 고1 내용이 중학교 때 어떤 총복습 같은 내용이라서 그 탄력으로 고1 때까지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2학년 때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그 선행도 많이 나갔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1학년 때 얘네들 입장에서 대충 공부했는데 1등급이 나와요. 그럼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점점 공부를 안 해요. 근데 한번 공부량이 줄면 다시 공부량을 늘리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고1 때 얘네들이 긴장감 확 현재 기준으로 현재는 좀 나아요. 1등급을 계속 하다가 공부량이 줄어요. 근데 2학년 올라가서 2등급이 딱 나와요. 그럼 헐! 그러면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1등급이 10%예요. 그럼 얘네들은 웬만해서 1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은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가 2학년 후반이나 3학년 때 나타날 텐데 그때는 공부량을 늘리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반 학생들은 계속 긴장감을 줄 수 있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 이거 알아? 내가 너보다 잘했어. 너 이렇게도 풀 줄 알아? 막 이런 것도 막 보여줘야 되고 그냥 쇼맨십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유니크한 문제 막 이런 문제를 말도 안 되는데 지금부터 봐야 되나 막 이런 문제도 좀 보여줘야 되고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만 봤다가는 학교 성적이 안 나와요. 오히려 기본에서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이나 어떤 심한 내용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충실히 하되 애들 수업을 좀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요반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이 반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반대인 게 저희 학원에서 이제 대진여고 나와서 의치대 가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수학적 센스가 그렇게 대단한 애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수학 성적은 1등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꾸준한 어떤 꼼꼼함과 노력으로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이 반에 두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 반에 들어가서 진짜 나올 만한 문제들을 계속 연습을 해서 두세 번 반복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걔네들은 그냥 냅둬도 긴장감 하는 애들이거든요. 일부러 긴장감을 줘서 역효과가 나는 애들이 있어서
근데 이 반은 저희가 1학년부터 오픈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1학년 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반은 있겠죠. 근데 1학년 때 학생들을 쭉 보고 그럼 얘네들은 이 성향이 이런, 우리가 아직 애들 성향을 모르니까 성향에 맞춰서 1학년 말에 얘는 이 반이 어떨까요? 이 반이 어떨까요?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픈이 되는 반은 일단 첫 번째는 1등급 반, 당연히 1등급을 목표로 하는 반이고요. 이 반 등급은 그러니까 10%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애들이 9%가 나와도 안심을 하거든요. 근데 5%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5% 안에 드는 걸 목표로. 또 한 가지는 학교 시험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뭐 일반적으로 쉽게 나온다는 회성 같은 경우도 재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게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시험을 기준으로 무조건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모든 킬러까지,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할 만한 어떤 특수 케이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계속 반복시키는 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기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요 등급 학생들은 각각 기본적인 내용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각각 모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대1 첨삭 시간이 시험 기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8시간이 다 첨삭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애들은 계속 문제 풀고 선생님은 계속 돌면서 질문 받고 문제 되는 거 계속 개별 프린트가 나오고. 두 번째가 2등급 정도 라인, 그러니까 지금 개편된 상황에서 2등급이에요. 근데 요 등급 학생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한 가지는 계속 잘해오다가 시험을 보면 못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잘해오는데 뭔가 벽에 부딪힐 때가 중간중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중간중간 놔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정신 차려서 하려고 그러면 뭐 다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 한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 아는 척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 입장에서는 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아는 척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내줘서 100문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해왔는데 틀렸겠죠? 그럼 틀리면은 뭐 해설지를 보든 뭐 문제집을 뭐 어떤 걸 보고 만약 이거네? 그래서 이제 다시 채점을 해서 맞다고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5개 뿐이 안 틀렸어. 되게 잘하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학원에서 거의 매주 단위로 테스트를 간단하게 보거든요. 테스트를 보면 굉장히 못 봐요. 야, 너 이거 틀렸잖아. 라고 하면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대답도 진짜 잘해요. 설명을 해주면 막 이러면서 다 안 돼. 그래서 진짜 아는 거야? 그래서 숫자를 좀 바꿔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계속 머릿속은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깨줘야 돼요. 그러면 애가 왜 모르고 왜 어디서 뭘 계속 그 똑같은 패턴을 모르는 이유를 계속 찾아야 되고 그걸 계속 뚫어줘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워요. 얘네들은 이제 분석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애가 얘기를 해주질 못해요. 애는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알려줘야 돼요. 분석을 해주는. 그게 좀 포커스인 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든, 그러니까 이 반이라고 해서 뭐 쉬운 문제만 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1등급 반처럼 거기에 더 집중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일반적인 문제부터 킬러 문제까지는 다 보게 될 반이고요. 이제 3등급 라인, 이제 5등급제에서 이제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일 텐데, 요 학생들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그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예의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원인을 알아서 이제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질문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거꾸로 앉혀놓고 계속 역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잘할 때까지.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등급 애들이 좀 무서운 게,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 그다음부터 성적이 오르는 거 되게 빠른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솔직히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러면은 저희가 뭐, 필기노트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수업한 내용을 미리 요약 정리한 걸 주고, 이것만 읽어봐. 아니면, 얘는 영상을 한 번씩 더 봐야 돼. 그러면 진짜 주 단위로 영상 보는 계획도 잡아줘요. 그래서 그거를 학원 올 때마다 계속 체크를 해주는. 근데 그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등급 학생들이라서 얘네들이 그래서 학원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학생하고 잡아야 되는. 숙제를 하는 게 힘들어해? 그러면 계속 학원에 와서 숙제해. 그래서 학원에서 불러가지고 문제를 풀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입학 절차 뭐 당연한 얘기인데 학원에 상담을 오시면 학생 카드를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배치고사 가끔 반배치고사 안 보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봐야 반배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일단 학원에서 1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담당 선생님이 바로 전화 안 드리고 학원에서 1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테스트만 가지고 학생 상황을 100%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테스트를 보면 일단은 상황상 2반하고 2반이 있는데 어떤 반이 더 좋을까? 라고 하면 학원에서 먼저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2반과 2반, 이제 2반은 좀 이런 성향이고 2반은 이런 성향이에요. 그럼 이제 담당 선생님이 바로 전화 드리면 어머님들이 그럼 저 그 반 안 할래요? 라고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학원에서 먼저 연락을 드릴 거고 이제 학원에서 어머님들이 결정을 내주시면 이제 담당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 겁니다. 이제 요 정도 얘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학원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좀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뭐 개별적인 질문이 가능하냐, 학원에서 수업 안 나간 것도 질문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수학에 있어서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수업 시간만 아니면 언제든지 질문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학원에 공부 잘하는 애가 많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 학원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뭐 전교 1, 2등 뭐 대학 잘 가는 애들 진짜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애들 막 이름 거론하고 이러지 않는 이유가 솔직히 다른 애가 전교 1등인 게 뭐가 중요한가 싶어요. 우리 집 애가 전교 1등인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저희는 애들한테 잘해주겠다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숙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숙제 관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숙제를 해오면 1차적으로 안 해온 경우 언제까지 해와? 라고 이제 계획을 잡고 그날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학만이 H에 올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1차적으로 했는데도 안 되면 학원에 불러서 시키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부모님들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서 숙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는 편인데 가끔 그런 애들 있죠. 숙제를 내주면 집에 가서 이제 왔어. 근데 어머님들이 야, 너 숙제했어? 이번에 숙제 없어. 그리고 학원에 와서는 숙제 안 했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매 수업 끝날 때마다 이제 수업한 내용, 그리고 숙제, 그리고 숙제 완성도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숙제가 뭐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실 수 있게. 학생이 이제 질문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좀 소심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하고 이제 보내보시면 알겠지만 3개월쯤 지나면 담임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해져요. 저희가 계속 질문할 때까지 역질문을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한 3개월쯤 지나면 애들도 질문을 굉장히 자유롭게 잘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수능 볼 때까지 수업하냐고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수능 때까지 이제 다 수업하고요. 뭐 저희 논술 수업도 있고 고3 끝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얘기 드리셨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기